네, 자 이제 문제 1번의 물음 1번 근로소득 관련해서부터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올인원 워크북 23페이지 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실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국세화의 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은 아님. 자, 출자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다. 아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 1, 물음 2, 물음 3에 답하시오. 해서 문제 1번은 전체 30점 배점입니다. 물음 1번을 이제부터 우린 볼 거예요. 물음 1번을 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김성실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 근로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근로소득 자료가 자료 1 아래 자료 1과 같을 경우 답안 양식에 따라 총 급여액 및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그 계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일단 여러분 위에 보시면은 여기 출자 임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필기한 거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출자 임원은 임원인데 출자 자본금도 냈다는 거예요. 임원이기도 하면서 주주이기도 하다는 거죠. 두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회사에서 임원이기도 하면서 주식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했다는 거죠. 자, 임원이면서 주주이기도 한 사람을 출자 임원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뒤에 소액주주 임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원이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일단 무조건 출자 임원인데, 자,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소액주주이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지분율,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지분율이 1% 미만인 경우는 소액주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출자 임원인데 소액주주 임원은 아니란 말은 즉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는 출자 임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보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 사택의 유지비 같은 경우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비는 송금 불산이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출자 임원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 중에 사택 유지비를 우리가 만약에 회사가 뭐 저렴하게 받고 있거나 아예 공짜로 이 출자 임원한테 뭔가 제공하고 있다면 그 회사가 그 비용을 송금으로 만약에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송금 불산입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건데 요게 기본적인 건데 자 뒤에 단서 조항이 뭐예요 여러분?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 자 소액주주 임원이라면 봐준다는 거예요. 만약 소액주주 임원이라면 사택 유지비를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건 이따가 할 건데 요 관련해서 요 멘트가 있는 겁니다. 이 문구가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 임원이다라는 말은 즉 만약에 사택 유지비가 있다면은 그거는 송금 불산입 대상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따가 사택 유지비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일단.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 김성실이라는 사람은 이 주식회사 국세의 출자 임원으로서 근로소득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고 있대요. 사업소득도 그래서 있는 거고, 뭐, 또 기타 소득도 있대요. 뭐 복권에 당첨이 됐는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소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내역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물음 1번에서는 이 근로사업 기타 중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총 급여액 및 근로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자, 우리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여러분 근로소득 공제가 되죠. 그죠? 근로소득 공제가 되죠. 우리가 총 급여액부터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이 자료 1을 보면서 근로소득 자료들을 쭉 보면서 총 급여액을 뽑아낼 거예요. 총 급여액을 뽑아내고 자, 근로소득 공제는 여러분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 바로 앞 클립에서 쭉 문제 1번 전체를 우리가 쭉 분석했는데 뒤에 보시면은 총 급여액에 연동되어 있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얼마인지가 표로 나와 있죠. 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총 급여액만 제대로 뽑아내면 근로소득 금액은 자동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총 급여액을 뽑아내는 게 우리의 지금 지상 과제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총 급여액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밑에 우리가 보라색으로 제가 필기를 해둔 걸 보세요. 자,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해요. 아예 과세가 되지 않은 비과세 소득이라면은
제외,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로서 인정은 되지만 그게 분리과세로서 아예 그 과세가 종결된다면 여기 총급여액에 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자료를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 근로소득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자, 본봉 월 500 그리고 상여금 500%를 받았대요. 자, 그래서 월 500씩 여러분 12개월 1년 동안 받으니까 월급이 1년에 6천인 거죠. 6천 받은 거고 상여금은 월급의 500% 5배 2,500만 원을 보너스죠. 상여라고 하는 건 보너스로 2,500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8,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월급 12개월치 6천만 원과 월급의 5배 500%를 1년치 보너스로 받았으니까 2,500만 원. 그 둘을 더해서 우리가 여기 1번 자료로 나와 있는 건데 볼게요. 아주 전형적인 기본적인 총급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월급하고 보너스는 상여는 당연히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월급여랑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총급여에 포함되는 항목들입니다. 자, 전액과세 8,500만 원은 그래서 전액과세라고 분석을 하면 되고 넘어갑시다. 빠르게 넘어갈 수 있죠. 2번 여기 업무상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로서 승용차 유지비로서 매월 30만 원씩 수령함이라고 해서 12개월 매월 30만 원씩 받아서 12개월이니까 36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위에 다시 한번 여기 총급여에서 뭐는 뺀다고 했죠, 여러분?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이 있다면은 그 금액은 제외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업무상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 유지비로서 1년에 받은 돈 자체는 3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에 일부분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360만 원이 전체 총급여의 전체가 총급여에 들어가면 안 되고 비과세되는 부분만큼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밑에 보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PDF 파일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막 피 흘리는 것처럼 제가 여기 하나하나 이런 건 다 제가 손으로 쓴 겁니다. 손으로 필기 한 건데 여기 잠깐 이렇게 막 피 흘리듯이 글씨가 삐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파일에는 없을 겁니다. 이게 파일에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제가 애초에 만들 때는 이 교재를 만들 때는 삐침이 없었는데 이게 PDF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약간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거슬리기는 하지만 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정식 교재로 이제 이거를 그 출간물로 출판을 이제 한게 되면은 이게 이런 삐침 부분이 없을 텐데 PDF로 만들다가 저 변환을 하다 보니까 일부 요런 게 생기네요. 요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 부분은 다 손글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자, 다시 한번 360만 원을 1년 동안 받았는데 이 중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총급여에서 뺀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런데 매월 30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쉽죠? 매월 30만 원 받는데 그중 20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세법이 비과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 달에 받는 것 중에서 10만 원만큼만 과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년치는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20만 원이 과세다라는 거예요. 즉 총급여에 포함되는 여기 업무상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 유지비로서 받은 돈은 120만 원인 거예요. 총급여에 포함되는 거는 왜? 360만 원을 받았지만 240만 원은 비과세되니까 120만 원만 총급여에 더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초록색으로 위에 제가 하나 더 적어놨죠. 자, 요런 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출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출을 우리가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출 문제는 항상 중요한데 어때요?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회차 68회, 69회, 70회에서는 똑같이 자가용 승용차 유지비가 나왔지만 요 앞에 뭐라고? 업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 경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가용 승용차 유지비 쪼로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얘네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업무상 내 차를 사용한 적이 없대. 업무상 사용한다는 거는 내 차인데 지금 회사 사정상
내 차를 업무에 썼다는 거예요. 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목상 그냥 회사에서 자가용 승용차 유지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주고 있지만 만약에 업무상 내 차를 사용한 적이 없대요. 그냥 30만 원씩 회사에서 줬대요. 너무 땡큐죠, 그죠? 회사에서 그럼 다닌다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하면 자, 여러분 그런 경우는 분명히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어때요? 초록색 보세요. 그런 다르게 나왔을 경우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꼼꼼하게 제 교재와 강의를 보시면서 아 이번 회차에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다음 회차에 조금 교수님께서 요 항목에 있어서 변화를 줬다면 나는 요 그래도 풀 수 있어 라는 거를 우리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록색 보세요. if 만약에 여러분 자가용 승용차를 업무에 쓴 게 아니야. 그냥 나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썼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업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출퇴근에 쓰는 건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선택이잖아. 그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내 자가로, 자차로 나는 출퇴근할 거야 라고 한 거야. 그 경우는 여러분 딱히 회사에서 그거를 업무상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 유지비로 주는 게 아니죠? 명분은 여러분 명목은 자가용 승용차 유지비라고 회사에서 주더라도 예 알겠죠? 그렇더라도 실제가 가장 중요하잖아 세법에서 그죠? 출퇴근으로 이용했다는 거야. 그런데 명목은 자가용 승용차비로 3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해봐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 경우에는 당연히 30만 원 전액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1년치 360만 원이라고 하면 그 금액 360만 원이 전체가 총급여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 회차에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똑같이 업무상 사용했다. 그러고 나서 30만 원씩 받았다. 라고 나올 수도 있죠. 똑같이. 그게 아니라 만약에 개인적인 출퇴근용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쓰고 나서 명목은 자가용 승용차 유지비로 받았다. 30만 원씩. 20만 원씩 무조건 비과세.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했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초록색 부분 정리해 두세요. 머릿속에. 자, 3번. 매월 지급받는 식대 50만 원과 매월 제공되는 식사 15만 원. 자, 여러분 요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자, 3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매달 여러분 식사 대금조로 50만 원이 따로 받았대요. 50만 원을 따로 받고 그리고 여러분 구내 식당에 가면 그냥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15만 원 어치래요. 즉 현물 식사 15만 원도 준다는 거야. 뭐라고요? 매월 식사 대금조로 50만 원을 회사에서 주고 또 현물로 음식 그 자체로도 15만 원 어치를 이 김성실이라는 사람한테 줬대요. 근로자한테. 너무 땡큐죠. 이렇다면은. 자, 그런데 엔드라는 거예요. 자, 밑에 정리한 거를 보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여러분 일단 식사 혹은 식대 관련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1번 식사를 현물로 말 그대로 음식으로 식당 가면 밥 먹을 수 있게 해준대. 우리 직원이면 사내 직원이면 그냥 사원증만 보여주면 그냥 드세요 라고 해서 음식을 준대요. 그 경우는 여러분 한 달에 한도가 없어. 전액 비과세입니다. 저녁을 너무 간단히 먹어서 지금 되게 배고픈 상태인데 자 아무튼 음식 자체를 준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급 음식을 줘도 전액 비과세라는 거야. 그건 말 그대로 진짜 복지라는 거지. 먹는데 밥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돈을 받아서 이게 비과세로 어떻게든 이렇게 막 장난을 쳐서 돈을 받은 다음에 세금 안 내려고 딴 데로 이렇게 꿍쳐주고 이럴 수가 없잖아. 그날 그 끼니로 때우면 끝이에요. 그죠? 그날 그 끼니를 먹으면은 그거는 사라지는 거잖아. 아무리 비싼 음식을 회사 복지가 너무 좋아서 비싼 거를 주더라도 음식 자체를 주게 된다면 그건 전액 비과세예요. 말 그대로 복지 혜택이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거지. 전액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음식이라면은 아무리 비싼 걸 줘도 비과세다. 전액 다 비과세다.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오케이? 만약 여러분 돈으로 준다면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요게 무슨 확대 논의 뭐 20만 원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우리 지금 있는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현금으로 준다면 식대 말 그대로 돈으로 준다는 거야. 자, 회사에서
직원한테 야 내가 너한테 요거 입금해 줄 테니까 이걸로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점심 알아서 사 먹어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돈으로 근로자가 입금 받는 경우라면 회사로부터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요거 정리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은 음식으로 제공을 받는다면 그거는 아무리 비싼 걸 주더라도 비싼 걸 근로자가 먹더라도 전액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식사 대 돈으로 준다면은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10만 원 초과분은 과세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정리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돼요. 밑에 제가 주의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죠. 남색으로. 만약에 여러분 현물인 식사와 현금인 또 식대 이걸 둘 다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현물만 주면은 그 현물 음식은 전액 비과세고 현금만 준다면은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근데 이 회사가 되게 복지가 좋아. 지금 여기 김성실이 다니고 있는 이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 여기 이 회사 너무 좋죠. 이 회사처럼 음식도 줘. 점심 시간에 가면은 점심 식판에 그것도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또 현금으로 입금도 해줘. 그죠? 이게 둘 다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정리합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 식사, 그 점심 먹은 거 그 자체는 얼마든지 비싸더라도 전액 비과세. 이거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혜택은 여기서 끝. 아시겠어요? 현물로 먹은 그 음식, 식판으로 먹은 그 음식으로 모든 혜택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식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받은 거는 전액 과세인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 알겠죠?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1번 첫 번째 경우 뭐? 음식만 먹는다면 점심시간에 식당 가면은 비싼 거 막 준대요. 그거는 무조건 전액 비과세. 두 번째 경우는 뭐예요?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에 따로 식사 주는 건 없는데 돈으로 입금을 해준대요. 만약에 50만 원 입금해준대. 돈으로. 그러면 어때? 10만 원까지 비과세고 추가적인 40만 원은 과세니까 총 급여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뭐다? 너무 좋아. 식사도 주고 점심시간에 가면은 구내식당에 가면은 사원증만 보여주면 식사도 주고 또 입금도 해준대 매달. 50만 원씩 만약에.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하면 오케이. 먹는 거는 전액 비과세 얼마든지. 여기서 혜택은 끝. 비과세 혜택은 끝. 돈으로 받은 거는 이제 혜택은 끝났으니까 비과세 혜택은 끝났으니까 돈으로 받은 거는 전액 과세. 오케이? 세 경우를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자, 이제 볼게요. 3번. 김성실 씨는 어때요? 매월 식대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받고 엔드예요. 그리고 매월 또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가면은 밥도 줘요. 식판에 밥도 준대. 그게 돈으로 따져봤더니 15만 원이래요. 뭐부터 카운팅 하라고요? 뭐부터 카운트합니까? 여기 전액 비과세. 내가 밥으로 식판에 먹은 거는 전액 비과세. 얼마든지. 이게 얼마라도 비과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50만 원치를 만약에 줬다라고 해도 이건 전액 비과세예요. 네가 그만큼 먹었으니까 전액 비과세. 그리고 남은 거는 여러분 어때? 50만 원 이거는 현금으로 받은 거는 전액 과세예요. 됐죠? 정리됐죠? 그러니까 총 급여에 가산되는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50만 원. 현금으로 받은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니까 즉 1년에 600만 원만큼이 과세된다. 즉 총급여에 가산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물음 1, 2, 3번을 했고 끊어 갑시다. 자, 뒤에 여기 문제 1번 여기 물음 1번 정답입니다. 정답을 하나씩 적어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4번, 5번,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 본봉 및 상여금. 여기 답안 서식은 우리가 앞 클립에서 확인하셨죠? 이게 여러분 실제 답안 서식입니다. 답안 양식이에요. 이대로 적으시면 돼요. 본봉 월급 및 상여금 보너스 8,500만 원. 여러분 이거는 딱히 산출근거 적을 거 없습니다. 산출근거 칸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강박처럼 여기 뭐든지 적어야 돼 라고 안 하셔도 돼. 이거는 교수님과 기본적으로 티티카카가 여러분하고 딱 있는 거야. 교수님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교수님도 그래 뭐 이거 옆에 본봉 및 상여금은 총급여에 포함한다 뭐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뭐 그런 당연한 거를 뭐 계산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뭔가 이게 아닌 경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적을 필요 없이 비워둬도 괜찮습니다. 자, 2번
자가운전 보조금은 여러분 어때? 금액은 120만 원인데 여러분 산출 근거에 요거 정도는 요 적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한 달에 30만 원씩 받았죠? 그죠? 내가 실제로 업무에 쓴 내 차를 업무에 쓴 거야. 그 대가로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금 받고 있대. 그 경우였죠. 그 경우는 한 달에 20만 원까지 비과세죠. 20만 원까지 비과세. 여러분 2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만약에 15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 썼다고 하면 그건 다 비과세인 거죠. 만약에 내가 15만 원까지 지급받고 있다면은. 그죠? 2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3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으니까 이렇게 산출 근거에다가 매월 받는 30만 원 중에 비과세되는 20만 원은 이렇게 싹 빼주세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과세되는 거죠. 곱하기 12개월 하면 120만 원. 이렇게 120만 원. 여러분 이 산출 근거 칸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눠서 예를 들면 뭐 2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적고 그것만 적어도 사실 돼요. 근데 적고 밑에 3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산출 근거 칸은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쓰지 않으면 정답이 아니야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심플하게 적으셔도 되고 다만 그게 교수님들께서는 당연히 세법 지식이 되게 높으시게 있으니까 높이 계시니까 딱 보는 순간 압니다. 아, 이 수험생이 이런 의도를 지금 표현하고자 했구나. 충분히 저희를 배려해서 수험생인 저희를 배려해서 풀어주시 채점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이 120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금액이 맞다면은 이걸 틀렸다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최대한 부분 점수를 주기 위해서 산출 근거 쪽을 좀 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산출 근거를 안 쓰는 것도 리스크가 크지만 너무 많이 쓰려고 시간을 너무 여기 투자하는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 그러니까 뭐 산출 근거, 무슨 소득세법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뭐 비과세 물론 그것까지 다 아는 사람도 사실 없겠지만 그렇게 막 줄줄이 다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됐죠? 깔끔하게만 충분히 교수님께서 봐주시니까 배려심 있게 봐주시니까 산출 근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답이 맞으면은 맞다고 해주실 거예요. 산출 근거가 만약에 없더라도 하지만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알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자라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제 강의가 조금 길어진 이유가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들어갑니다. 정말 심플하게 여러분 탁탁 치면서 내용만 치면서 강의를 하면 이제 강의가 이거보다 훨씬 짧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 강의죠. 이 올인원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이게 요 조사요원을 처음 치르시는 세법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이 아직 많이 쌓여있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같이 손잡고 가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명.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처음 들을 때는 조금 뭐 다 들어주시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 압축 특강이라고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그거 할 때는 지금 하는 말 같은 건 당연히 안 합니다. 정말 내용만 압축적으로 몇 시간, 3, 4시간, 뭐 4, 5시간 될지도 모르겠지만 압축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지금 기본 강의 때는 충분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드립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뭐 살이 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까 들어주세요. 자, 식대 아까 전에 우리 정리했죠. 현물과 현금 그러니까 현물 음식과 현금 식대를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는 뭐였죠? 이게 세 번째 케이스였잖아요. 뭐였죠? 현물, 음식, 점심으로 나오는 그 현물 음식 자체는 얼마든지 전액 비과세. 그걸로 비과세 혜택은 끝. 현금으로 받는 거는 전액 과세. 그렇죠? 아까 전에 뭐였어요? 현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입금을 받고 또 음식으로도 점심으로도 음식으로도 받는 게 15만 원이었죠. 15만 원은 전액 비과세, 50만 원 현금으로 받는 거는 전액 과세라고 해서 요것만 적어주면 된다고요.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0만 원. 이것만 해도 충분한 산출 근거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뭐 시간이 그렇게 길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렇게 적어주면 돼요. 현물은 전액 비과세, 현금은 전액 과세.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한 줄 적어주면 또 되죠. 자유로운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5페이지로 오세요. 25페이지로 이제 이 4번과 5번을 할 겁니다. 4번과 5번.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 다 중요한 내용을 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한번 볼게요. 4번.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문제 같은 걸 할 때 한번 쭉 읽습니다. 뭐 법인세법 회계실무도 그렇고 문제를 한번 쭉 제가 읽는데 이때 여러분 같이 한번 저하고 같이 호흡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같이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김성실이 근로를 회사에 제공한 사업연도는 2021년이고 이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한 신고일은 2022년 3월 25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귀속 시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일단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건 여러분 우리가 뭐였죠? 요게 뭐라고 하죠? 인정상여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상여. 상여는 말 그대로 우리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죠? 보너스고 인정은 무슨 소리냐면 명목상으로는 보너스 명목이 아닌 거야. 오케이? 우리가 보너스는 여러분 앞에 23페이지 보세요. 여기. 상여금이라는 명목은 이미 1번에서 월급의 500% 그래서 2,500만 원을 받았다고 이거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상여죠. 진짜 보너스는 이거야. 그래서 여기 25페이지에 나오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뭐다? 실제 명목은 상여가 아니야. 명목은 상여가 아닌데 법인세법에서 여러분 인정은 야 너 인정한다. 너 그걸로 인정할게. 그걸로 의지할게. 그걸로 간주할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주와 의제와 인정. 우리가 시험 보는 이 범위 안에서는 그냥 그걸로 같은 걸로 보시면 돼. 그걸로 그냥 보겠다는 거예요. 간주하겠다. 인정하겠다.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상여로 볼게라는 거예요. 세법이 말하는 거야. 너 김성실 씨 너 지금 여기 5천만 원이죠. 이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이 명목상으로는 보너스가 아니지만 세법은 요 5천만 원을 상여로 보겠습니다. 상여로 의지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간주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법인세법상 우리가 법인세법상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는 김성실 씨의 소득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갑자기 법인세법이야? 다니는 회사가 어디예요, 여러분? 주식회사 국세화학이라는 화학 주식회사를 다니고 있죠. 이 주식회사 국세화학이 법인세를 21년도분 법인세를 22년도 3월 31일 전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법인세를 신고할 때 우리가 세무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입금 산입, 인정상여, 5천만 원, 상여 이렇게. 이건 뭐예요, 여러분? 가산조정으로서 소득처분을 이제 상여로 했다는 거죠. 세무조정을 우리가 법인세법 쪽에서 이 김성실 씨가 다니고 있는 회사, 주식회사 화학, 거기 국세화학이라는 곳에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입금 산입, 인정상여 5천만 원, 상여. 이거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5천만 원만큼을 세금을 5천만 원만큼의 그 세율을 곱해가지고 그만큼 과표가 커질 거고 거기 그만큼 세금을 더 낼 거야. 그러고 나서 이 5천만 원에 대한 귀속이 자 우리 회사에 김성실 씨라는 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뭐였죠? 임원이면서도 뭐였죠? 여기 출자 임원. 저희 회사에 나라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출자 임원 김성실 씨가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5천만 원 상여 처분한 거하고 상여로 준 거하고 똑같이 처분을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입금 산입 5천만 원 상여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법인세법을 이따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 그때 인정상여에 대한 거를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실제 명목은 회사가 이 사람한테 상여를 준 게 아니지만 법인세법을 처리하다가 세무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마치 보너스로 가져간 거하고 똑같이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정상여가 있으면은 이 금액만큼은 여러분 이 금액만큼은 이 김성실 씨의 소득세에 가산해줘야 돼. 총 급여에 가산해줘야 된다고. 왜? 명목은 보너스가 아니지만 보너스로 보겠다고 지금 하잖아. 세법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헷갈리지 않죠? 명목은 아니지만 실질은 보너스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 임마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인정상여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단계 법인세법에서 인정상여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정리를 더 해드릴 건데 지금 이
소득세법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 이 5천만 원이 이 김성실 씨 임원의 출자 임원의 총급여에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오케이, 여기 첫 번째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총급여에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요 뒤에 요게 붙어 있어요.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는 언제고 법인세 신고일은 언제다. 이게 있어. 자, 보세요. 제가 요거를 요렇게만 나온다고. 요걸 앞에 요렇게 넣어서 읽으세요. 김성실 씨가 이 주식회사 국세화학에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 근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다. 이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라는 표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법상 표현이거든요. 근데 주어하고 이게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야. 이 김성실이라는 개인이 이 주식회사 화학에 국세화학에 근로를 제공했죠. 그건 언제 일했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2021년이에요 이거. 그죠? 2021년이고 그 2021년도 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한다고 회사가 2022년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5일에 했죠? 마감일 전에 했잖아. 법인세 신고 마감 전에 했죠? 25일에. 이거를 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더니 세무조정할 게 생겼다는 거야. 입금 산입 5천만 원 상여라고 할 게 생겼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알겠죠? 법인세 신고는 2022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체크사항은 뭐였죠? 지금 이 인정상여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5천만 원이 김성실 씨의 명목상 상여, 보너스는 아니지만 실제 상여로 간주되니까 총급여에 넣어야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키포인트라고 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를 언제 몇 년도분의 총급여로 볼 것이냐라는 게 지금 우리의 또 체크해야 될 관문이에요. 관문. 자 보세요. 그 말 그대로 수입 시기. 우리가 이 김성실 씨의 총급여에 이 5천만 원을 넣을 건데 이걸 언제 수입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결과부터 볼게요. 수입 시기는 여러분 근로를 제공한 날이야. 이 김성실 씨가 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그 연도의 총급여로 본다고요. 총급여로 보기는 보는데 몇 년도에 총급여로 볼 것이냐가 지금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잖아. 그죠? 결론 뭐?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급여를 보는 거예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언제예요? 2021년이잖아. 지금 작년이야 작년. 올해는 2022년이에요. 2021년도의 총급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결론. 우리는 지금 몇 년도분 총급여를 계산하고 있죠? 여기 봐요. 2022년이잖아. 2022년. 맞죠? 그러니까 2021년도분이니까 인정상여는 2022년도분 총급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잘했습니다. 안 들어가죠. XX. 밑에 여기 그러므로 인정상여 5천만 원은 22년 귀속 총급여가 아니고 21년 귀속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5천만 원, 이 4번 항목은 22년 총급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XX.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자마자 인정상여가 딱 나오잖아.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문제 나온다고 이게 되게 자주 나와요. 보는 순간 인정상여 머릿속에 뿅 떠오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뿅 뭐 떠올라야 돼? 첫 번째 키포인트. 인정상여는 총급여에 들어가 라는 게 뿅 떠올라야 돼. 그러고서 두 번째로 그렇다고 무조건 적으면 안 되겠지. 맞아. 이게 몇 년도 총급여인지 체크해 보라 그랬지. 언제?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를 제공한 날. 여러분 이거는 문제상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다고. 일부러 늘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는 2021년 작년이고 법인세 신고일은 올해 2022년이야. 이게 페이크야 페이크. 교수님께서 페이크 딱 주시는 거지. 너 요거 구별할 줄 아니? 너 요거 5천만 원 몇 년도 귀속인지 구별할 줄 아니?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겠니? 아니면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인정상여라는 입금 산입이라는 행위 자체는 2022년 3월 25일에 신고하면서 했잖아. 법인세 신고하면서. 법인세 신고하면서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 아, 교수님 저 이거 알아요. 법인세 신고일 2022년 총급이 아닌 거 저 압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 4번 항목은 22년 총급에는 넣지 않을 거예요.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제 밑에 한 가지 더 조금 더 이론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한 번 더 이론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달아놨죠? 여기 뿅 한 가지 더 이론 정리.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으로서 요 4번 항목으로는 다 풀었습니다. 총급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알았지? 22년도 총급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됐고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이론을 조금 더 공부합시다. 인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인정 시리즈. 지금 우리는 인정 상여에 대해서 공부했죠. 인정 시리즈는 상여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박스 쳐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 곰돌이 있고 여기 우리 전구 표시 있죠. 전구 표시 뿅 하면서 머릿속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인정 시리즈는 일단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3개 있어. 3개. 뭐? 방금 봤던 거 인정 상여 1번, 인정 배당, 인정 기타 소득 요렇게 3개가 있다고요. 요거를 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알아둡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다. 인정 시리즈는 뭐예요? 일단 이 근로자한테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지금 인정 상여는 뭐였어? 명목상 그러니까 그 형식은 보너스가 아니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이 소득이는 이 근로자한테 뭔가 이익을 줬다는 거지. 그 이익이 형식은 보너스가 아니지만 너 이익을 받았잖아. 그 이익에 대해서 보너스 받은 거하고 똑같이 나는 볼 거야.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과세할 거야. 총급여를 볼 거야. 그게 인정상여죠. 그럼 여러분 밑에 인정배당은 뭐겠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주주가 있는데 명목상으로는 즉 형식상으로는 배당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회사가 주주한테 뭔가 이득을 이렇게 줬다는 거야. 뭐 형식은 배당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법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거는 배당 준 거하고 똑같네. 주주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있네. 형식은 배당을 띠고 있지 않아. 너 이거 그냥 배당 소득세라는 주주가 부담해야 되는 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그거 배당으로 간주할 거야. 배당으로 인정할게. 라는 거야. 인정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랄까 어떤 감정적인 그런 걸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죠. 야, 내가 널 인정한다. 너 참 잘하는구나. 인정한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냥 의제한다, 간주한다, 그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형식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걸로 나는 볼 거야. 그걸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쉬워요. 공부할 때. 형식은 배당이 아니지만 주주한테 어떤 이득을 준 거니까 나는 그걸 인정 배당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 내 임마. 주주 너. 이렇게.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자, 기타 소득. 우리가 이 기타 소득은 여러분 우리 뭐 조사위원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우리 회사하고 관계가 근로자라면은 여러분 어때요? 뭐 기본적으로 상여겠죠. 뭘 줬다고 하면 이득을 줬다고 하면 주주라면은 배당이에요. 그런데 뭐 아무 관계가 아니야. 응? 그런데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임원 있죠? 우리 임원 뭐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의 뭐 먼 친척이야. 아니면은 대주주의 뭐 친한 친구야. 어? 그런 사람이 만약 회사에 놀러 왔다고 해봐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경리 부장님이셔. 근데 회사에 놀러 왔어. 근데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하니까 야, 나 이 회사 대주주 친구야. 여기 뭐 하나 뭐 줘봐. 아, 싫습니다. 가세요. 너무 싫습니다. 가세요. 이러면 훌륭하죠. 줄 거 없어. 가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뭔가 혜택을 줬다고 해봐요. 뭔가 뭐 그 사람한테 회사가 갖고 있는 뭔가 이렇게 만드는 제품을 이렇게 직접 줬거나 뭐 그렇게 했다고 해봐. 어떤 이익을 줬다고 해봐. 그 경우에 이 사람은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특수하게 뭔가 어쩔 수 없이 줬잖아. 이득을 줬죠. 여러분 그때 그 받아간 그 사람 있죠. 대주주 친구, 뭐 대표이사의 뭐 그 친척 이런 사람.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어떤 이득을 받아갔잖아. 그 경우에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 어때?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이익을 줘 기타 소득으로 돈을 준 건 아니죠. 하지만 이득을 분명했다는 거야. 그 경우에 인정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건 더 길게 안 할게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이제 이해가 되죠? 인정이라는 게 언제 쓰이는 건지. 인정 시리즈를 이제 알겠죠? 자세한 거는 우리가 법인세를 할 때 당연히 세무조정할 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인정상여, 입금산입, 인정상여, 뭐 입금산입 혹은 송금불산입, 뭐 인정배당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자, 우리는 소득세를 하고 있어.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이 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 건 알겠죠, 지금 일단? 그러려고 지금 해놓은 제도니까 이게 세법상. 중요한 거는 수입식입니다. 수입식이. 그러니까 상여인 것도 알겠고 배당인 것도 알겠고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는 거 해서 소득세를 내라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인정 상여, 인정 배당, 인정 기타 소득의 수입식입니다. 몇 년도 수입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일단 1번 인정 상여는 우리 지금 방금 위에서 하고 왔어. 뭐?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뭐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일이 아니라. 됐죠? 우리 방금 한 거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요. 위에 여기 X 1년도, 이게 첫 해라는 그냥 대표적으로 X 1년도를 합니다. X 1년도에 뭔가 일이 있고, 여기 X 1년도분 귀속 법인세 신고를 X 2년도 3월 31일까지 하죠. 이 케이스를 기본으로 삼아서 X 1년도 수입으로 볼 것이냐, X 2년도 수입 시기로 볼 것이냐 라는 거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법인세를 신고할 때 1번 케이스 송금불산입, 여러분 송금불산입이랑 입금산입은 완벽하게 똑같은 세무조정입니다. 가산조정, 우리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그러니까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둘이 똑같은 거예요. 법인세를 공부할 때 한 번 더 요거 강조해 드릴 건데, 입금산입이랑 송금불산입은 똑같은 우리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원 상여라고 했다는 거, 이게 인정상여고, 2번 송금불산입 100원 배당, 이게 바로 인정배당이고, 3번 송금불산입 100원 기타소득, 이게 바로 인정기타소득으로 되는 거예요. 맞은편 소득 처분되는 개인한테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처분이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길게 드렸고 이해가 완벽하게 되셨을 거야. 우리는 뭐다 이제? 요거 수입 시기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인정상여는 우리가 방금 4번 물음 4번에서 봤던 그 케이스죠. 근로 제공일입니다. X 1년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야. X 2년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요게 제일 많이 나와 우리 시험에. 이거 인정상여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은 여러분 좀 헷갈려 모르겠어라고 하면 이거는 못하더라도 1번 인정상여는 할 줄 아셔야 돼. 언제? 수입시기 언제? 총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 X 1년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1년도 거니까 22년도 총급여에 넣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잖아 지금 우리. 알았죠? 여기까지 했고, 지금 우리는 인정배당이랑 인정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정리해버리자고 우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인정배당이랑 인정기타소득은 같습니다. 귀속시기가. 여러분, 결산 확정일입니다. 결산 확정일 설명 잠깐 드릴게요.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장부를 마감해서 우리가 X 1년도분 장부, 뭐 손익계산서, 뭐 대체대조표, 뭐 재무상태표라고도 하죠. 재무상태표, 뭐 현금흐름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1년치를 우리 결산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회계 올릴 때, 회계 실무할 때도 이런 많이 공부했죠. 결산, 1년에 대한 결산을 우리 1년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뭐 회계적으로 그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주주한테 보고를 합니다. 결산 확정일은 여러분 주주총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적어놨죠, 여러분. 결산 확정일은 주총일입니다. 주총일. 주주 여러분, 보통 여러분 다음 해 2월 말, 3월 뭐 그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얼만큼 장사를 잘했고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주주님들께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모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주총일이잖아. 이때 뭐 배당도 결정하고, 그죠? 작년에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이만큼 생겼어요. 이 중에서 일부는 배당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결의를 승인받죠. 배당 이만큼 하고 이만큼 유보해 둘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주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땅땅땅 하겠습니다. 처분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걸 정하는 데야. 이 주주총회 일이 이익잉여금 처분일,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결산이 확정되는 날이야. 다 같은 표현이랴. 같은 표현입니다. 주주총회일, 주총일, 결산 확정일, 이익잉여금 처분일 다 같은 일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해의 배당으로 본대. 인정배당은.
그러니까 언제라는 거야? X 2년 배당이지. 이해되세요? X 1년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X 2년도 지금 3월 31일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이 즈음에 우리 주총을 만약 열어가지고 주총을 결산을 확정한다고 하면 X 2년도에 주총이 일어나죠. X 1년도 분에 대한 주총이 X 2년도 3월, 뭐 4월, 2월 뭐 이때 지금 하잖아. 회사마다 달라요. 주총일은. 그 즈음에 한다고요. 1, 4분기쯤에. 그때 할 때 그 일자가 속하는 연도의 배당으로 보겠다고. 말이 길어지는데 맞죠? X 2년도 배당 소득이라는 거야. 인정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X 2년도 기타 소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요거를 같이 묶어두면은 정리가 나중에 하시기 쉽겠죠? 인정 시리즈라도 인정 시리즈의 공통점은 뭐예요?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의 공통점은 형식은 상여가 아니야. 형식은 배당이 아니야. 형식은 기타소득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법은 이거를 상여로, 배당으로, 기타소득으로 의제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 소득세 내라는 거야. 너 이득 가져간 만큼 소득세를 내세요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야. 그런데 우리가 수업 목적적으로 공통점은 이건데 수업 목적적으로 헷갈리기 쉬운 게 귀속식이라고. 몇 년도의 소득세로 볼 것이냐, 몇 년도의 상여로 볼 것이야, 몇 년도의 배당으로 볼 것이야 라는 거라고. 이거를 정리 이렇게 합니다. 인정상여는 근로제공일에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입니다. 인정배당과 인정기타소득은 결산 확정일, 우리가 법인세를 신고하고 그때 그 즈음에 주총도 하고 결산을 확정한다고. 주총일에 이 다음 해죠. X 2년도의 배당소득, X 2년도의 기타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해서 인정 시리즈를 정리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밑에서 4번을 물음 4번의 인정 상여를 보고 밑에 곰돌이하고 함께 인정 시리즈를 다 정리했죠? 자, 이렇게 인정 시리즈를 정리를 했어요. 잘했어. 자, 이제는 여러분, 자, 요 4번하고 5번 있죠? 5번은 인정 시리즈가 아닙니다. 맞죠? 5번은 인정 시리즈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뭐다? 상여금인데, 상여금은 상여금인데 어떤 상여금이에요? 이익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래. 뭐냐면, 자, 아까 말했죠? 우리 회사가 X 1년도 장사를 잘해가지고요, 잉여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익 잉여금이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일부는 주주 여러분께 배당으로 드리고요. 일부는, 자 보세요, 우리 대표이사랑 임원들이 장사를 잘해서 이만큼 많이 이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여러분, 우리 여기 대표이사 임원진들한테 상여를 좀 주겠습니다. 보너스를 좀 줄게요. 괜찮으십니까? 땅땅땅 승인 받으면 어때? 방금 말한 거대로 어떻게 돼? 주총일에 이익 잉여금의 일부가 배당으로도 가지만 일부가 지금 일 잘해서 이렇게 이익 잉여금을 잘 만들어낸 이 임원들한테 혹은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주는데도 쓰이겠죠? 쓸 수 있겠지. 이익 잉여금은 그렇게 처분할 수 있다고. 자, 그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이 받아가는 직원 혹은 임원의 급여에 들어가는 거 맞겠죠? 당연히 근로소득이 되겠지. 요것도 여기까지는 당연하죠. 중요한 거는 또 뭐예요? 귀속식이야. 귀속시기. 오케이, 총 급여에 들어가는 건 알겠어.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상여, 보너스로 받아가는 건 알겠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문제가 뭐냐? 두 번째 관문. 귀속 시기가 언제, 수입 시기를 언제를 볼 것이냐라는 거야. 보세요. 2021년 실적, 2021년에 우리 임원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 실적에 의한 상여라는 거예요. 맞죠? 이에 대한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주주총회일, 결산 확정일, 다 같은 의미라고. 주총일에 다 잉여금 처분도 결의하고 결산도 확정한다고요. 주총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주총회일. 그게 언제야? 2022년 3월 20일이래요. 21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림길에 섰지 또. 장사를 잘한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잘한 그 대가로 상여를 받았는데 몇 년도에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21년도 작년 실적에 의해서 받은 상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21년도분 상여인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어떻게 본다고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여러분 수입 시기, 귀속 시기를 해당 법인
지금 주식회사 국세 화학의 뭐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즉 22년도의 총급여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김성실은 23년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겠죠? 그때 신고한다는 거야. 맞죠? 다음에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했죠. 21년도에 임직원이 장사를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받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럼 21년도 총급여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법을 하는 거잖아. 세법은 법에 딱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도 상여로 봅니다. 그래서 총급여에 넣을 거예요. 기준을 딱 세법이 정해주는 거라고. 하지만 몇 년도분 실적에 의한 상여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잉여금 처분 결의를 언제 하셨어요? 주총이 언제 있었죠? 22년 3월 달에 주총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은 이 총급여를 22년 김성실 씨의 2022년도분 총급여로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했다고 세법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이 2,400만 원은 어때요? 22년 소득의 총급여에 들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4번하고 5번은 짧은 문제지만 제가 지금 되게 강의가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만큼 되게 다음 회차에 변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이 나오더라도 항상 헷갈려. 4번 인정상여, 5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여러분 다르죠? 4번은 어때? 인정상여. 5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인데 4번 인정상여는 어때? 귀속 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까? 법인세 신고일 2022년입니까? 근로를 제공한 21년입니까? 법인세 신고일이 속하는 22년입니까? 아까 말했잖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 21년도분 총급여야. 4번은. 그러니까 X 이 5천만 원은 22년도 총급여에 넣지 않았죠. 5번은 어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잖아. 이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오케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첫 번째. 오케이. 총급여에 들어가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2번 교수님 말하는 거야. 너 그럼 귀속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냐? 압니다, 교수님. 실적에 의한 상여니까 21년도 상여입니다. 땡 틀렸잖아. 언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22년도입니다. 암기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4번과 5번은 제가 지금 설명이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거는 이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귀속 시기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하면서 이게 여러분 흥분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약간 업돼서 약간 지금 혈압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래도 저는 나름 이렇게 약간 힘을 실어서 하는 게 여러분들 전달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텐션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답 쓸게요. 26페이지 보세요. 자, 아까 1, 2, 3번까지는 했습니다. 4번, 5번을 체크합니다. 자, 인정상여. 4번은 인정상여라는 카테고리니까 구분에다가 그냥 인정상여라고 적으세요. 금액은 여러분 어때? 점입니다. 점 찍는 거야. 그냥 비워두는 겁니다. 그냥 점으로. 점. 자,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는 교수님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니까 21년도예요. 지금은 2022년 거 계산하고 있으니까 넣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적으면 완벽한 답안입니다. 5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2,400만 원. 잉여금 처분 상여의 귀속 시기는 언제였죠, 여러분?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급여 22년도. 올해 맞죠? 네, 이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업을 들을 때는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알겠어 하지만 시험장 가면 어때? 딱 보면 헷갈린다고. 인정상여가 근로제공과 사업연도였나? 뒤에 꼭 나온다고. 법인세 신고일 22년도인가? 잉여금 처분도 봐. 둘 다 나오잖아. 21년 실적이니까 21년도 총급여인가? 아니라고요. 헷갈리기 쉽죠? 아니라고. 잉여금 처분 결의 22년도니까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항상 둘 다 주어진다고. 4번 물음에도 21년도 한번 언급되고 22년도 한번 언급되죠. 5번도 어때? 21년도 한번 언급되고 22년도 한번 언급되죠. 이게 교수님께서 툭 던지는 거야. 굳이 4번, 5번도 이렇게 연달아서 내셨잖아. 이 헷갈리는 항목 두 개를 내가 붙여서 냈단다. 알고 있니? 너 이거 구별해서 풀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맞죠? 어설프게 외우면 틀리겠죠?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일단 물음 6번은 사택인데 이쪽은 정리할 게 좀 많거든요. 이미 이제 수업 시간이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본 월급부터 임금 처분에 의한 상여까지 쭉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잔소리 더 할게요. 일단 요 4번, 5번을 비교해서 인정 상여와 임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비교해서 외우는 거는 필수입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 필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정 시리즈들. 인정 상여, 인정 배당, 인정 기타 소득. 이것도 다른 방에 머릿속에 다른 방에다가 요것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나는 방을 한 2개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위에 있는 이것만 꼭 하세요. 이것만은 인정 상여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요거 2개 구별하는 거는 필수야. 이 방은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알겠죠? 인정 시리즈 밑에 있는 이 곰돌이가 하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 개 되시는 분은 방을 하나 더 파셔가지고 머릿속에 요거는 더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고. 알았죠? 하나만 해야 된다면은 이거 위에 요거 4번 5번 비교하는 거. 자, 여러분 이제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만나 뵙죠. 수고하셨습니다.